그러니까 저는 역대급 버블이 올 것 같아요. 10년마다 오는 변곡점이 있어요. 우리 사회를 바꾸는 글로벌 트렌드들이 오는 때가 있는데 그게 이번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테크 쪽을 커버하면서 텐베거가 난 경우가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애플이 OLED 채택할 때 제이스택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그때 주가가 4,000원 정도였는데 결국 5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제가 이제 원래 시총 5천억대 커버를 시작했는데 결국 지금 시총이 한 30조 가까이 가니까요. 60배가 났나요? 소부장 쪽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신고가 뚫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도 막 흔들리고 트럼프 관세 AI 뭐 사이클 논란까지 솔직히 요즘에는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참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반도체 AI 투자 분야에서 실제 운용까지 하고 계시죠.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오늘은 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좀 특집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따가 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이영수 대표님하고 콜라보로 지금 오프라인 강연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오늘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이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뭐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사실 너무 롤러코스터를 지금 주식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전쟁 이슈는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인가요? 네, 일단 이 정도로 어떤 외생 변수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이슈를 발표하면서 3월하고 4월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었고 그 뒤에 또 이제 급반등하면서 V자로 반등하면서 하반기 또 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슈들은 보통 시장에서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악재가 소진이 되면 해결이 되면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되는 어떤 그 자산이다 보니까 이미 해결이 되면 많이 올라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는 신고가로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재라는 게 정점을 찍고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하면 사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이번 주 랠리의 어떤 원동력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뭐 아직은 뭐 불확실한 정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잘 뭐 휴전을 한다고 하다가 또 뭐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판단이 안 됐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고 사야 되나? 그렇죠. 비단 뭐 반도체만 이슈는 아니고 이게 뭐 위험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대다수 투자자들이 지금은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더 나빠져서 시장의 추세 하락으로 갈 경우에는 그거 되돌려 세우려면 훨씬 더 많은 어떤 리소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사실 작년하고 다른 부분은 작년에는 사실 투매까지 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시장을 또 굉장히 들어올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투매까지는 안 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4월 7일 날 진짜 지상군 투입을 하고 만약에 실제 공격이 있었다 그러면 투매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의 패턴에 익숙해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뭐 더 나쁘게 할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반기 어떤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충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슈는 좀 잠재워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쟁 말고도 다른 리스크들도 이제 항상 존재하는데 이 전쟁 외에 어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그냥 4월, 5월은 좋게 봅니다. 4월, 5월은 좋다.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일단 왜냐하면 이게 그 반도체 어떤 펀더멘탈 이슈로 주가가 꺾인 게 아니라 어떤 전쟁이라는 외생 변수 때문에 꺾인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V자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게 만약에 사이클이 끝물이거나 만약에 사이클이 한번 저물고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반도체 펀더멘탈이나 실적이나 숫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AI 투자는 굉장히 계속해서 화랑을 보이는 상황에서 주가만 이제 오히려 이제 외부 우려 때문에 꺾였던 거기 때문에 일단 뭐 4월 5일 급반등은 저는 이제 더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하반기 시장 전략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죠. 하반기요? 네, 하반기.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 반도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선반영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주식 그 시장 특히나 하반기 반도체 시장의 어떤 주가 흐름은 내년 오팡하고 직결이 됩니다. 내년 오팡 중에서도 특히나 AI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동향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내년에 더 공격적으로 할 거다. 올해보다 그러니까 올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총 합이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예, 이게 뭐 얼마나 많은 거냐면 뭐 거의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내년에 더 할 수 있냐? 그럼 1조 달러 이상씩 막 투자를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빅테크들이 그 동안에는 자기들이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프리 캐시플로우 가지고 이제 네.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그 자체 자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부채를 이제 더 얹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증가율이 꺾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업황이 결국 하반기 주가를 만든다 그러면 내년 업황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주가가 굉장히 불확실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 5월은 괜찮을 수 있어도 하반기는 조금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금리 인상 여부 뭐 이거와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반도체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금리를 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저도 제가 반도체를 한 20년 분석했거든요. 근데 이제 빅사이클을 한 2번 정도 겪었는데 뭐 사실 금리를 가지고 반도체 전망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반도체라는 게 특히나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전방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이나 PC, 뭐 가전 네. 같은 내구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 동향, 소비 데이터들이 중요했지. 뭐 금리도 뭐 금리가 소비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게 직접적이진 않아요. 뭐 대출 받아가지고 네. 핸드폰 사진 않는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렇게 봤는데 그런데 이제 AI 혁명이라는 게 2022년 11월에 시작이 돼서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빅테크들이 반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AI 혁명 이전하고 이후하고 딱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AI 혁명 이전까지는 B2C가 메모리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됐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B2B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전체 메모리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예요. 그러니까 B2C는 이제 30%밖에 그렇죠.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B2B 쪽에서는 이제 대부분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여기에다가 반도체를 사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동향들을 봐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라는 게 사실 건물 시행 산업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특수 건물이죠.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런데 여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굉장히 다양한 금융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뭐 사모대출 이슈가 불거지게 된 것도 결국 사모대출 쪽이 그 데이터 센터 투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금리가 좀 시중금리가 치솟게 되면 그쪽이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업체들은 사실 큰 영향은 없겠죠. 그 신용도도 높고 그리고 자금도 네.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그 뭐 네오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세컨티어나 아니면 서드 파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투자가 위축되면 이제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익남 TV에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저희가 이제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 제가 사실 채널에서 그렇게 외부 강사분들과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워낙 좀 반도체가 좀 핫하고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어떤 한국인들의 자산 포트에 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에서만 하기에는 좀 부담도 되실 거고 아무래도 이게 그쵸. 뭐 편하게 말씀 못 하시잖아요. 공개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특히나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네. 코멘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영수 대표님의 어떤 그 별도의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이제 제가 기획을 해서 아마 요 영상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제 신청 가능한 링크가 있을 거니까요. 그거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얘기는 했지만 이게 주식이 뭐 좋다 나쁘다 정도는 알아도 막상 그거 살려면 뭐랄까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하반기가 변수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다 아니다 가지고는 못 사는 장인 것 같긴 해요. 이 주가도 좀 있고. 맞습니다. 일단은 뭐 4월, 5월까지는 그냥 대형 주도주가 편하게 어떻게 보면 네. 좀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인데 결국 뭐 한두 달 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 필요한데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좀 더 네. 이제 딥하게 이야기할 수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좀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하지 않으면 네네. 이게 전체가 다 오르는 건 또 아닐 거잖아요. 소부장 같은 맞습니다. 것들은. 그 네. 특히나 투자 난이도가 예전 사이클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좀 오프라인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네. 여기서
추가로 내가 만약에 현금이 여력이 있었다면 이걸 더 태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전쟁 이슈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것만 홀드해야 되는 건지 요건 좀 궁금해하실 것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의 투자 포지션이 중요하고요. 네. 투자 특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도 다 재무 컨디션이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부동산 뭐 물어봐도 그렇긴 똑같지 하죠.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기존의 주식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주식들을 싸게 주도주를 싸게 샀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그냥 네. 비중은 확대하거나 축소할 필요까지는 그 기존의 비중이 충분하신 분들은 충분하시면. 그렇고요. 근데 지금 없다. 내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없는 뭐 분들 없다. 아직도 많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한 번에 그 충동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네. 주식이라는 게 좋은 게 또 쪼개서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점이라는 거를 리스크를 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이제 물량을 모아가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보기에는 4월, 5월 중에 계속해서 조금씩 특히나 조금 이제 시장이 조금 약할 때마다 좀 이제 조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다. 네, 비중을 채우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보다는 뭐 한 5, 6월에는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이 나 있지 더 않을까. 좋아져 있을 것이다. 좋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비중 축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막 예를 들면 막 7만 원, 10만 원에 막 사셨던 분들, 하이닉스 네네. 막 4, 50만 원에 사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야 너무 많이 올랐는데 조금 정리 한번 하고 갈까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일까요? 이거는 지금 아닙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는데요. 네. 그럼 뭐 도대체 어디 장단에 춤을 추려 하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주식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그렇긴 하죠. 정답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게 중장기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멘탈이 중요한데 내가 주식을 100% 풀리 가지고 있으면 이게 네. 투자 판단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강세장일 때는 조정도 굉장히 이번 3월처럼 네. 세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10에서 20%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네. 또 조정이 오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까봐 조정 안 오고 더 떠날까봐. 그럴 때도 없습니다. 이렇게 1, 2월에 투자하시는 네. 분들을 보면 도저히 조정이 안 올 것 같아라고 하지만 맞아요. 결국 막상 또 3월에 조정 오면 못 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한 번에 뭔가 부동산이라는 건 한 번에 큰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주식은 그냥 조금씩 이렇게 비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리밸런싱.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질 것 같더라도 이제 현금 비중을 이제 조금씩 확보하는 거고 네. 또 많이 좋아질 것 같더라도 또 한 번에 또 현금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코스피로 보면 막 6천을 또 돌파하고 막 이런 상태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반도체가 주도해서 코스피가 이만큼 온 것도 있지만 숫자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뭐 그냥 뭐 밖에서 그렇죠. 봤을 때 맞습니다. 2,500, 3,000 하던 게 지금 6,000이니까 야, 여기서 더 들어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몇 주 전만 해도 5,000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어떤 그 하방의 지수 이런 게 좀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내려가도 이해하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기준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일단 작년 6월부터 네.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랠리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작년 6월부터. 근데 그때쯤에 이제 우리나라 올해 전체 이익 컨센서스가 한 200조, 300조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기업 그 상장사들이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까? 우리가 연간으로 기업 총 이익이 한 200조 나오면 대박이야. 그런 거였어요. 연간으로.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올해 이익 가이던스가 얼마나 되냐면 최소 400조고요. 최소 400조. 네, 지금 좀 강하게 보면 거의 500조까지 보거든요. 그 200조면 대박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두 회사가 500조를 벌 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회사까지 합치면은 합치면 뭐 지금 600조, 700조 갈 수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2배 올랐는데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우리가 평소 호황기일 때보다 두세 배를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네. 펀더멘털로 보면 이게 이제 주가가 부담스럽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부담스럽진 않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보통 이제 주식이라는 건 그 PER로 따지잖아요. 주가 수익 배율로 따지는데 PER이 국내 PER이 지금 지수가 6천까지 왔지만 PER이 8배, 9배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 평소 평균보다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너무 돈을 잘 버니까 네. 이게 아직 그 시장에서 체감으로 좀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견해이신 거죠 지금? 아직 맞습니다. 수치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지금 지수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시적인 아주 특이한 상황이 이익이고 이게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네. 하면 비싼 게 맞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게 올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두 회사가 이익을 400조, 500조 내지만 내년에는 200조로 반토막 날 거야. 네. 그렇게 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반도체 전문가들 중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뭐 당장 뭐 꺾일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다. 그렇죠. 뭐 이게 좋아지는 게 이게
이제 증가율이 조금 둔화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있지만 네. 이게 뭐 꺾일 거라고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피크다, 올해가 피크다라고 네.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그 과거 어떤 그 버블 시대처럼 AI 쪽도 어쨌든 과투자가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본격적인 물론 이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쨌든 지금 초기 투자의 수혜를 보는 거니까 쉽게 끝나진 않는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AI 버블의 반도체 실전 투자법인데요.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 네. 네. 저는 이번이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네, 제가 앞에서 밸류에이션 말씀드렸잖아요. 뭐 AI 버블이 네. 써 있잖아요. 네, 올 거라는 거죠. 이제 이제 온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역대급 버블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버블이 안 왔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하기 저는 기회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버블은 우리 뭐 3조 호황 겪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뭐 아마 30, 40대 정도면 네. 쉽지 않죠. 그렇죠. 뭐 네. 70대 분들이 지금 뭐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 그분들을 겪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여의도에서도 어르신이라고 하는 분들은 3조 호황까지는 거의 없거든요. 다 네. 은퇴하셨고 그래도 제 인생에서 겪었던 큰 버블이 닷컴 버블 네. 정도인데 이제 저는 닷컴 버블 때로 비교를 하면 지금이 한 97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97년 뭐 우리나라는 97년에 IMF였으니까 안 좋은 거지만 네. 미국 시장으로 2000년 초반까지 네, 봤잖아요. 그게 엄청난 이제 그때 닷컴 버블의 한가운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이게 엄청난 랠리를 보이면서 버블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버블이 네. 이제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병목이 와서 왔지만 여기서 또 다른 병목으로 계속 번지면서 네. 전반적인 그 시장이 커지는 게 사실은 버블인 거잖아요. 버블이 뭐 맞습니다. 이렇게 작게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온갖 곳으로 다 간다. 맞습니다. 버블의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신기술에 대한 투자, 네. 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뭐 AI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AI라는 거는 사실 과거 테크 혁명하고 다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테크 기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테크 이 문명을 지탱하는 기반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전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전기하고 반도체하고 거기에다가 통신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두 번의 그 테크 혁명은 우리가 겪은 거는 90년대는 유선 혁명이죠. 인터넷 혁명. 그리고 이제 2010년대는 모바일 혁명이죠. 그러니까 전기에다가 반도체에다가 네트워크가 올라가면서 그동안 테크 혁명이 일어난 거고 여기에다가 AI라는 인프라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AI 혁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겪었던 역대급 아마 버블보다 이번 버블이 가장 크고 파괴력이 큰 혁명이 아닐까. 거의 뭐 산업혁명에 뭐 준하는. 네. 근데 결국에 혁신이나 어떤 시대가 바뀔 때는 어쩔 수 없이 버블이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그 초기에 골드러시 할 때처럼 뭐 내가 선점해야 되니까 그렇죠. 과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꺼지면 힘들겠지만 버블이 커질 때 수혜 보는 업종들은 분명히 있으니 네, 그렇죠. 그걸 지금 찾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버블이 우리는 버블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버블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없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버블을 우리가 터지고 나서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버블이 발생했을 때 제일 끔찍한 거는 그 버블이 타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일 끔찍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가 막차를 탔거나. 맞습니다. 뭐 우리가 막 이 부동산 네. 붐이 강남 개발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안 샀으면. 트렌드에 안 올라가신 분들하고 그게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고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좀 이제 그 세대별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60년대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거든요. 네. 60년대생들이 자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의 많게 한 40%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60년대생들이 어떤 희비가 엇갈리게 된 계기가 IMF 외환 위기와 그 뒤에 바로 네. 일어난 닷컴 버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 위기 때 자산을 털린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이 그 시드머니가 달랐고 그 뒤로 바로 주식 시장에 엄청난 이제 코스닥 네. 버블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게 또 그 버블이 꺼지니까 그때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을 안전 자산을 많이 옮기셨죠. 그때는 해외 투자가 안 되니까 네. 부동산으로 가는 게 이제 정답이었고 2000년대도 보면 금융위기가 또 70년대생하고 80년대생의 어떤 자산을 엇가르게 하는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네. 그때도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자산을 털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그 바로 뒤로 이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서 네. 거기에 또 시드머니를 모으고 또 2014년에 이제 최경환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네. 그때 이제 동참한 사람들이 또 자산을 엄청나게 모은 거고요. 이번에는 아마 90년대생들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버블과 AI 버블이 결국 90년대생과 기존 기성세대들도 이 자산 격차를 엄청나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젊은 세대가 지금 자산이 되게 적다 하지만 사실 방법이 다른 게 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기회가 왔었던 건데 뭐 예를 들어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 주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따랐던 분들은 그 기회를 놓친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일 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이 막 가는데 뭐 다른 거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방식의 기회가 올 때 그걸 올라타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어떤 그 10년마다 오는 변곡점이 있어요. 그 네.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꾸는 네. 글로벌 트렌드들이 오는 때가 있는데 그게 이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 네, 일단은 뭐 이 기회를 활용해서 네. 본인의 자산을 또 레벨업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죠. 버블이 제일 좋은 건 어쨌든 간에 초중반에만 잘 타면 그 사실 인생에 몇 안 오는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어서인데 막상 중후반에 타면 조금 벌고 많이 잃게 되니까 그게 그렇죠. 겁나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직 버블이 왔더라도 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은 멀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에 올라타지 않았으면 끝까지 외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네. 사람이라는 게 네. 포모 때문에 또 이게 버블의 또 피날레를 광란으로 만드는 게 포모 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타지 못하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비싸게 막 들어오세요. 네. 네, 그게 버블의 어떤 마지막 피날레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그런 분들이 안 되길 바라죠. 이게 그러니까 보시는 들어올 분들이. 거면 빨리 들어와라. 그렇죠. 빨리 들어와서 빨리 나가는 게 낫다. 맞아요. 빨리 공부하고 빨리 나가지 말고 끝까지 있는 게 끝까지 맞습니다. 있다가 최대한 공부를 해서 네. 최대한 최적의 타이밍에 나가야 된다.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버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 버블에 대해서 좀 네.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특히나 버블에서 살아남은 분들 중심으로 이제 많은 네.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닷컴 버블 때나 이제 금융위기 때 제가 생각한 정답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쇼트 같이 막 버블이 터지기 전에 탈출하는 사람들이 네. 위너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존하신 분들은 없어요. 거의 없다. 없습니다. 예, 진짜 단언컨대 거의 제가 한 명도 못 봤고요. 제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름 난 분들은 웬만큼 이게 다 이렇게 아는데 그때 그러면 뭔가 기회를 잡아서 레벨업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떠냐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닷컴 버블 때도 터지기 전에 탈출하신 분들이 있었대요. 네. 이상한데? 라고 탈출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1, 2년 더 오르는 거예요. 더 오르니까 못 참고 또 들어가요. 맞아요. 네. 그렇게 대부분 털렸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버블이 났을 때는 끝까지 주도주를 끌고 가신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 꼬꾸라지면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쓰러졌대요. 그런데 주도주라는 거는 멀쩡한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확실하기 때문에 쓰러져도 얘가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닷컴 버블 때 생존하신 분 중에 성공하신 분이 이제 미래셋의 박현주 회장님인데 네. 박현주 회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그 99년도부터 기존에 잘 가던 주식들을 비중을 많이 줄이셨대요. 그래서 아니 시장 좋은데 왜 이렇게 재미없는 주식을 바꾸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뭔가 좀 싸함을 느끼고 이제 채권 비중을 높이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산을 좀 지킨 거예요. 자산을 지키고 이제 오히려 자산이 완전 헐값으로 넓어질 때 또 이제 싸게 담으셔가지고 미래에셋을 일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버블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나고 나서 터졌을 때 손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사실 그 전에 초반이나 아니면 그 전, 뭐 아니면 중반에 들어갔다가 잘 나온 분들도 많고 사실 그걸 놓치면 일반적인 그냥 일반 시민들이 뭔가 유의미하게 인생이 바뀌는 게 좀 어렵긴 쉽지 합니다. 않죠. 네, 어렵긴 해요. 특히나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으로 뭔가 그래도 집 사고 뭐 네. 어떻게 먹고 살고 이게 되는데 점점 더 지금은 이제 근로소득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이제 투자소득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죠.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었다. 지금은 이제 필수라고 봐야겠죠. 반도체 AI 투자 전문가이시죠. 이영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AI 버블이 아직 뭐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광란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저도 조금 동의는 되는 게 작년 5월, 7월 뭐 이때만 해도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말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7월부터 막 디램이 부족하다. 뭐 애플이 뭐
판교에 와서 뭐 숙식을 하면서 반도체를 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지금 이런 실적이 나왔잖아요. 1분기 57조 영업이익인데 이거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앞전에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면 네. 이제 2016년, 17년, 18년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거든요. 네. 2018년에 연간으로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이 58조 9천억이에요. 58조. 연간으로. 네. 근데 이번 한 분기만에 57조 2천억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준. 예, 이거는 누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네. 이익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 메모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실적이 나오냐. 빅테크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다. AI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몰랐고.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이쪽 방향으로 온 거지. 네. 이거를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빅테크들이 메모리가 이렇게 중요할 줄 알아서 미리 땡겨놨겠죠. 그러겠죠. 2023년 4년 땡겨놨겠죠. 왜냐하면 이게 인퍼런스, 그러니까 기존의 그 AI라는 게 데이터 학습하다가 이게 이제 추론이라는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뀐 건데 추론의 방향성이 이렇게 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효율이 좋네라고 네. 해서 해보니 확실히 서비스가 좋아요. 네. 근데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네. HBM 말고도 맞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쏠려버린 거네요. 맞아요. 그게 작년부터 이제 어떤 기술의 흐름이 그쪽으로 네. 오게 된 거고요. 그 말은 이쪽 추론으로 가는 게 AI 발전 방향의 주도주로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AI라고 하는 건 생성형 AI거든요. 네. 생성형 AI를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챗GPT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 대다수 AI 개발자들이 사전에 학습을 많이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자. 도서관에도 많고 뭐 웹에도 많고. 네, 네. 자, 이거를 미리 학습을 많이 해서 얘가 일단 외우게 하자.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애들한테 사교육 시킬 때 그러잖아요. 일단 외워. 암기를 네. 막 시킨 네, 거죠. 그렇죠. 암기 많이 하면 똑똑해져. 네. 라고 생각했어요. 똑똑해지더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얘가 똑똑한데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너무 진짜처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환각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AI라는 게 우리가 재미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게 생산성을 위해서 결국 비즈니스를 위해서 쓰는 건데 네. 얘가 매번 잘하는데 한 번씩 치명적인 거짓말하면 이게 엄청난 로스가 있잖아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생각했겠죠. 아, 그래서 이걸 사전에 학습하는 걸로만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사전에 학습한 걸로만 안 되면 사후에 학습을 하자. 그리고 이제는 답변을 하는 가운데 얘가 왜 이 답변을 뽑아냈는지 그거를 따져보자. 그게 리즈닝 AI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개발 트렌드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겁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기억을 뭔가 해놓고 있는 네네.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고력이 아니라 기억력도 필요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미리 얘가 외워놓고 답변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연산이 중요한 거죠. 네. 연산이. 그러니까 GPU의 연산이 중요한 건데 이제는 얘가 답변한 이후에도 그걸 따져봐야 되니까 저장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답변을 하는 가운데 얘한테 기존의 맥락 이야기해오면서 대화했던 거에 대한 맥락과 그리고 얘가 답변을 할 때마다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옆에서 네. 누가 하나 앉아서 계속 검색해보는 거죠. 그래서 검색하면서 얘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이제 검증하는 거죠. 그러려면 메모리 데이터를 옆에다가 이빨 같은 거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뇌랑 사실 똑같아요. 맞아요. 얘기를 네. 하던 그 맥락이 있는데 갑자기 네네. 생뚱맞게 하는 소리를 맞습니다. 하면 그게 할루시네이션일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할루시네이션이 확 줄고 AI 성능이 확 좋아지더라는 거죠. 네. 요즘에 네. 확실히 좋아졌어요. 써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너가 예전에 물어봤던 게 그거지 하면서 같이 이렇게 쓱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예전에 그거 좋아하셨잖아요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섞더라고요. 맞아요. 대화에. 맞아요. 그게 이런 기능들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써본 사용자들이 이걸 원하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AI 전쟁에서 지기 싫으니까 빨리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러니까 D램을 구해야 된다. 이걸로 갑자기 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디램이 중요해졌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만 보면 되는데요. 처음에 엔비디아가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그 인프라를 꾸릴 때 처음에 GPU하고 CPU 기반으로 이제 이야기를 네. 했었죠.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그 사전 학습하고 인프라 학습할 때는 자 그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뭔가 그 테크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추론이라는 게 이제는 쪼개서 이야기하는 거죠. 추론도 이제 프리필이라고 하는 영역과 디코드라고 하는 영역을 쪼개서 이제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또 다르다. 전문화해야 된다. 그래서 프리필이라고 하는 영역을 담당하는 게 이제 루빈 CPX라는 칩이 별도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코드라고 하는 영역을 다루는 게 자기네들 개발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록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LPU 랭귀지 프로세스 유닛을 이제 디코드 칩으로 쓰기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세분화 전문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빈 CPX에 들어가는 거는 원래 우리가 GPU에 들어가는 HBM만 필요했잖아요. 추론을 또 쪼개서 관리하다 보니까 루빈 CPX에는 또 GDDR7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리필이라고 하는 그 LPU에는 또 SRAM이 필요해요. SRAM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또 서버에도 D램하고 낸드가 또 잔뜩 필요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장기 기억.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쌓아놓았던 히스토리들이 중요한데 그게 KV 캐시라고 해요. 키 밸류 캐시라고 하는데 얘가 장기 기억을 빨리 불러와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빨리빨리 답변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양도 크고 속도도 느리니까 네. 이제 이거를 별도의 뭐 사람의 뇌 해마처럼 뭔가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이번에 1월에 이야기한 ICMS, Inference Context Memory Storage. 그러니까 해마처럼 얘를 딱 갖다 뒀는데 이게 낸드 쪽에 또 엄청난 시장 변화를 이끌었죠. 그러니까 낸드 중에서도 굉장히 고성능, 고용량이 필요하다. 네. 그것 때문에 낸드가 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9일 날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부익남 TV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렇죠.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가 57조를 버는지 사실 그냥 많이 번대라고만 아시지만 이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이 왜 매출이 지금 나오는지는 그 구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때 네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조를 배워놔야 다음 분기에 뭐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왜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하는 그 제품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갑자기 다 AI 산업에 다 필요하게 된 거네요. 어찌 보면.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네. AI 혁명이 2022년 11월 이후로 시작됐고 결국 그 반도체 랠리는 2023년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그런데 보시면 2023년부터 SK하이닉스도 계속 올랐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작년까지 못 오르다가 갑자기 뒤늦게 키 맞추기를 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는 처음부터 HBM이라고 하는 AI 반도체에 필요한 메모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같이 올라갔던 거고요. 바로 그냥 네. 수혜를 받았고요. 바로 수혜를 보고 삼성전자는 사실 그동안 AI 쪽에 수혜가 없었어요. 네. 왜냐면 얘는 범용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하니까 그게 AI 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갑자기 범용 디램하고 낸드가 AI 인프라에서 매우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키 맞추기 하면서 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초까지는 삼성전자 랠리가 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러면은 다양한 제품군을 운영하는 삼성전자가 더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또 이게 애매한 또 거죠. 달라요? 네, 일단 이제 범용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은 네. 상당 부분 프라이싱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 올 하반기하고 내년에 어떤 메모리가 중요해질 거냐, 그리고 그 메모리 시장 안에서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이것도 달라지겠죠. 달라져요. 네. 네, 그런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말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네네. 오프라인으로 따로 준비를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런 건 있는 건가요? 그럼 저는 그냥 기본적인 질문인 건데 네. HBM을 원래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뭐 그 방향성을 잘못 선택해서 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납품을 하니까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을 확 올린 건데 네네. 디램이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기존의 기술은 있어서 만들 수는 있지만 물량을 공급을 못하니까 지금 가격대가 튀어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건 기술력은 아니잖아요. 그냥 물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네네.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하이닉스가 만드는 건 좀 기술력을 못 따라가서 못 만드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네. 좀 복합적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복합적이긴 한데 일단은 B2B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은 일단 B2C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성능 안정성이나 이런 어떤 것도 좋아야 퍼포먼스가 되니까. 훨씬 좋아야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D램이라고 하지만 서버에 들어가는 건 RDIM이라는 제품이고 네. 그리고 이제 PC에 들어가는 SODIM이라고 해서 이게 좀 다르긴 해요. 보통 서버용이 네네. 더 뭐 안정성이 훨씬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서버는 일단 반도체 하나 꽂으면 얘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끄지 않거든요. 전기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에러가 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에러가 나도 얘가 스스로 에러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에러 커렉션 코드라는 게 별도로 들어가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능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좀 들어오긴 쉽지 않죠. 이제 AI 쪽 그 서버 쪽에는. 그 뭐 수십억 수백억 달러 막 써가지고 네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에러 나면은 그렇죠. 그거 해결 안 되니까. 맞아요. 데이터 센터 그 유지 보수 비용이 더 크기 네네. 때문에 그
리스크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이것도 기술력은 중요하다. 근데 그게 뭐 삼성전자도 할 수는 있는 부분 영역에서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뭐 디램도 막 7, 80% 찍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그게?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은 범용 메모리가 공급은 계속해서 이제 HBM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은 제한적인데 네. 갑자기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쪽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HBM보다 오히려 범용 메모리가 마진율이 더 좋아요. 더 좋은데 그러면 이제 파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가 계속해서 영원히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여기 집중하는 게 맞죠. HBM 안 하고. 네.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해마의 역할이나 뭐 기억력이나 네. 이런 것들도 계속 필요한 거 아닌가요? 결국에?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가는 거는 아닌가 보죠. 또 HBM으로 또 여기 또 집중되는 시기에 또 오나요? 일단 HBM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야 돼요. 무조건 많이 필요하고. 많이 증가해야 되고 왜냐하면 기존에 블랙웰이라는 GPU를 쓰다가 이제 루빈이라는 GPU로 네.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칩당 들어가는 용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칩 수량도 더 많아지죠. 기존의 범용 메모리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네.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파는 쪽에서는 아니 기존에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얘가 마진율이 7, 80% 나오는데 전환하면 60%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너 장사 오래만 하고 말 거야? 내년하고 내후년은 자 이런 해야지. 부분이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떤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해질 수 있죠. 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B2C라고 말하는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램 만들고 이런 거는 지금 안중에 별로 없겠어요.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하죠. 네, 별로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안 만들어도 그만이다 말까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네.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데서는 네. 그냥 커머셜 브랜드를 그냥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진짜 뭐- 마이크론은 크로시얼이라고 하는 그 커머스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거 네. 없애버렸어요. 굳이 없애고 저거 안 서버용 한다. 만들. 예, 다 바꿔. 왜냐면 지금 뭐 저거 납품하기도 바쁜데 네. 굳이 뭐 이거 맞아요. 용산 전자상가에다가 팔 필요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구나.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삼성전자는 어쨌든 뭐 파운드리도 하고 하이닉스가 안 하는 것들도 하니까 이쪽에서도 좀 유의미한 매출 증가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이게 그 HBM의 어떤 기술 트렌드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는데요. HBM은 우리가 이제 디램을 아파트처럼 쌓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일 밑에 1층에는 그 로직 칩이 들어가요. 네. 네, 그게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직 칩이 들어가고 그 위에 디램을 쌓는 구조거든요. HBM3 그러니까 블랙웰까지만 해도 베이스 다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연결해주고 네. 인풋 아웃풋 뭐 여기 역할만 했었는데 HBM4부터는 얘가 역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10나노 대 웨이퍼에 구워서 쓰다가 이제는 HBM4부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나노 핀팻 공정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부가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파운드리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될 수 있는 네.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쪽 파운드리 쪽도 어쨌든 TSMC라는 뭐 거대한 기업이 있지만 삼성의 역할도 꽤 유의미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SK하이닉스가 원래는 베이스 타일을 자기네들 메모리 라인에서 직접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이제 디램하고 같이 만들어서 이제 썼는데 이게 이제 HBM4부터는 4나노까지 가려면 메모리 라인으로는 4나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TSMC 이제 팹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앞으로 4나노, 3나노가 되면 이제 TSMC한테 좀 더 의존해야 되는데 거기서 베이스 다이의 헤게모니가 만약에 TSMC나 엔비디아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부가가치가 이제 앞으로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그래요?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것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오히려 더 그립력이 강해진다 그러면 또 반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네요. 이게 복잡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렇죠. 뭐 알아서 올라가요가 네, 아니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이제 기술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주식에서 그래서 네. 올라요 빠져요 그러면 네. 이제 답변하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도 왜 네. 오르는지를 알아야 네,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올라도 어디까지 오른다는 네, 네. 것도 뭐 어떤 네. 그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 건데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칩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또 맞아요. 복잡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똑같죠. 아. 이제 대표님한테 네. 강남 아파트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면 이제 좋긴 좋죠. 그러면서 이제 사요 말하면 뭐 그렇죠. 살 수 있으면 사세요. 좀 맞아요. 이런 이게 복잡해져요. 이제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아, 그러니까 맞아요. 지식이 많아질수록 답변이
답변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사실 거. 질문은 한 문장인데 답변은 네네. 막 한 3시간 해야 될 수도 그럼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네. 좀 궁금한 게 결국에는 이 수요가 많은데 폭발하는데 공급을 못 한다는 게 지금의 어쨌든 주가 상승의 이유인 건 맞잖아요. 뭐 맞습니다. 칩을 공급을 못 하고 뭐는 네네. 다 지금 물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공장을 좀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산다고 할 때 네. 많이 팔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공장 증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뭐랄까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못 내게 깎아먹을 수도 있는 거니 네. 이 부분 공급 파트에서의 걱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아직은 기우일까요? 그게 결국 사이클의 마무리가 그렇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 빅사이클들이 끝날 때 보면 수요가 너무 좋아서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좀 더 먹고 싶잖아요. 공급업체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네.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결국은 다운 사이클로 가는 어떤 의례적인 거였어요.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물리적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해요. 메모리 네. 3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지금 투자하는 팹에서 반도체 칩이 나오려면 이게 빨라도 내후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번 반도체 투자 사이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이번 사이클은. 네. 그런데 제가 하반기가 좀 불확실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내년부터 공급이나 생산되는 칩이 그럼 내년 오팡이 내년부터 생산이 되면 수요가 더 좋으면 더 네. 가는 건데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공급이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하반기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삼성물산 다닐 때 반도체 공장 뭐 이런 것들 하고 이제 직원들이 같이 뭐 제 동기나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 현장은 심플합니다.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빨리 하라고. 그냥 공사비가 사실 푼돈이거든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맞아요. 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빨리빨리 하라고 막. 물론 뭐 안전하긴 하지만 무조건 빨리 하라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평택이나 뭐 이런 막 지금 공장 막 하고 있는 곳들이 엄청 빨리 만들어서 빨리 가동시켜서 지금 매출을 더 뽑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쨌든 조금 불안 요소는 맞아요. 있긴 하네요. 그게 결국은 이제 공급을 늘려서 네.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많아지면 결국 이제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특강이나 이런 데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반도체 IT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방금 말씀을 나눴던 그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 물량이 늘어나서 뭐 가격에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 요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공장 증설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협력 업체들에게는 이 투자의 기회가 이제 되는 거니까 매출 증대. 그러면 소위 말하는 소부장 업체들에서는 이게 또 호재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장 증설. 그렇죠. 이제 지금 열심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공장이 지어지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쯤에는 많이 지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장 지을 때 빨리 지으라고 빨리 하잖아요.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장 지으면 보통 이제 거기에 일단 인프라 장비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거기 화학약품 공급 장치라든지 아니면 진공 펌프라든지 스컬러버라든지 자 그런 쪽은 수주가 나올 수 있죠. 올 하반기부터 여기 들어가서 생산 설비, 그러니까 웨이퍼를 처리하는 관련된 장비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주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 1년 선반영해서 지금 주가를 이제 소부장 주가들을 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쪽은 이제 실적은 아마 내년부터 되게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주가는 미리 가는 거 아니에요? 미리 갑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오르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 책 제목처럼 AI 버블 반도체 실존 투자법이라고 하는 거는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볼 필요는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관련 업체까지도 봐야겠네요. 맞아요. 예, 투자의 어떤 알파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부장주들도 본인 포트에서 좀 이제 가져가면 조금 더 이제 높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관 투자자 같이 대형 자금을 운용하는 거면 삼성전자 이런 거 해야 되겠지만 황금성 때문에 저희는 뭐 그런 자금이 아니니 그렇죠. 수익률만 보면은 관련 업계에서 좀 작은 중소형주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테크 쪽을 커버하면서 텐베거가 난 경우가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일단 그 과거 2016년 때 애플이 OLED 채택할 때 네. 제이스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그때
뭐 한 주가 4,000원 정도였는데 결국 5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10배가 난 거죠. 그리고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네. 제가 이제 원래 시총 5천억대 커버를 시작했는데 네. 결국 지금 시총이 한 30조 가까이 가니까요. 60배가 났나요? 엄청나게 예, 났네요. 하여튼 많이 네. 났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가 커버 한 대까지 하면 20배 정도 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소부장에서는 잘 찍으면.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우리가 뭐 네. 수천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몇 억 투자하는 거면은 그런 맞아요. 걸 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 키울 때 얘가 BTS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분산 투자하는 거죠. 될 만한 데다가 소부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벤처 투자하듯이 좀 이렇게 맞습니다. 좀 뿌려놔야 그래서, 된다. 그래서 포트 투자가 중요한 거죠. 예. 네. 아,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뭐 한미 반도체 네네.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이제는 사이즈가 크니까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 같은 어떤 그 기술력이 있고 여기도 일종의 병목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반도체 내에서 병목 현상?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 투자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기대한 수익보다 훨씬 더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여기서 뭐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해서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미 반도체는 지금 투자 아이디어로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들이 ETF 쪽 수급이거든요. 네. 근데 ETF라고 하면 그 ETF의 상품 구성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소부장주들 중에 이제 편입한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시총 크기 때문에 기본 한미 반도체 아니면 이제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은 뭐 괜찮습니다. ETF의 영향력이 되게 커요 요즘에. 이번 제가 버블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그 버블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술적인 어떤 툴이 저는 이번에는 ETF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통 직접 투자하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아마 이번 버블은 ETF가 만들 것 같아요. ETF가 시장을 주도한다고 하면 과거는 개인들이 막 각자 뭐 어떤 뭐 자신만의 생각과 막 호재 뭐 어떤 건 뭐 일종의 사기성일 수도 있겠지만 막 투자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한 번 걸러진 투자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펀드 있는데요. 매니저들인데.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그냥 일반 주식 상장 수보다 ETF 수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네, 더 많고요. 네. 그리고 작년을 기점으로 약간 ETF 시장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ETF라는 상품이 패시브, 그러니까 전체 이 시총이 있으면 시총별로 그냥 기계적으로 담아서 보통 네. 그런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미국에서 작년에 미국에 상장된 ETF가 444개거든요. 네. 그 중에서 78%가 액티브 전략을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로 예전처럼 비중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좋게 보는 쪽을 그냥 집중해서 사는 거고 지금은 ETF가 무슨 뭐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 네. ETF도 있고 요즘에는 뭐 네오클라우드 관련 ETF도 있고 뭐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ETF라 그러면 그냥 패시브로 그냥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옛날에는 주저 하던 부분을 어쨌든 ETF가 좀 그 가려운 부분을 해소는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좀 요 업종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개별 종목은 모르겠어라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을 딱 타겟해서 이거 업종 ETF로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모르겠다고 그냥 돈 넣는 그런 자금들도 많겠죠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버블이 일어나면 멍텅구리 같은 주식들도 막 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ETF 쪽에 힘이 실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멀쩡한데 비싼 주식들이 더 갈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기관을 통해서 일단 한번 걸러서 가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작전주가 막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가지는 같아요. 않겠지만 네네. 뭐 그래도 이제 그래도 가긴 가겠죠. 버블이 되면 네네. 막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월 9일에 부익남 TV에서 이제 거의 뭐 처음입니다.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오프라인 강연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말고도 그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좀 개별 종목 괜찮은 곳들을 좀 알려주시면. 그럼요. 이건 온라인에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보통 그 세미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네. 저의 탑5를 궁금해 하시니까. 알겠고 탑5 네. 뭐예요? 그렇죠. 이것만 내놔 이러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탑5 내놔. 그래서 뭐 사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네. 탑5가 있어도 이게 무슨 회사인지는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근데 분석을 이게, 해야죠. 이게 다 기술주다 보니까 네네. 뭘 만든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크게 봤을 때 네. 소부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소부장 중에 이것도 다 각자 따로따로 막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순서가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사실 그
반도체 어떤 업사이클이 오면 이게 그 갑자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네. 메모리 3사가 그냥 공격적으로 막 그냥 때려지었거든요. 무조건 증설을 막 네, 해요. 증설해서 그냥 공급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네. 소부장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다 좋아지는 같이. 거죠. 네. 근데 이제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일어나요. 이제는 네, 선별적으로 일어나고 지금은 그 우리가 캐펙스로 가는 투자가 굉장히 네. 특정 영역에 집중돼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그 소부장주 투자할 때 난이도가 높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돈이 가는 쪽은 많이 가고요. 네. 안 가는 쪽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펀드 매니저들이 액티브하게 지금 그 ETF 자금을 굴리면 ETF라는 건 돈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사실 소부장 업체들 중에 시총 큰 데도 많겠지만 좀 작은 곳에 만약에 간다면은 뭐 급등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엣지 있는 회사들은 사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뭐 듣기로도 최근에 이제 뭐 소부장 업체들 보면은 삼성전자 오른 거에 한 두세 배 이상 더 올랐다, 막 한 4배 올랐다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또 사실 소부장주 투자의 어떤 매력이라고 하면 네. 베타가 크죠.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네,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또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리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본인 포트에서 또 소부장주만 또 퓨어하게 가져가긴 쉽지 않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적절하게 섞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자산 배분의 비중을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예 놔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한 그러니까 반만 이제 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절반 이상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하이닉스 네. 쪽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5월 9일 그때 시장은 또 그때 시장에 맞게 제가 코멘트를 해야 되겠죠. 그 공급을 네. 이 3사가 조금 담합은 아니지만 옛날에도 한번 그렇게 해서 너무 치킨 게임 했으니까 이번엔 좀 천천히 늘리자 뭐 이렇게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을 확률은 없을까요? 지금은 왜냐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선은 공급을 해요? 지금은 입으로 뭐 증설을 안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네. 지금은 어떤 그 리드 타입 자체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반도체라는 게 원래 예전에는 반도체 공장 지으면 거기에 그냥 설비 다 그냥 넣어서 한 번에 다 돌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공급 과잉이 너무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한 최근 5년 트렌드 사이로 보면 쉘 퍼스트라고 해서 일단은 클린룸을 크게 지어놔요. 네. 크게 지어놓고 비워놓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설비가 필요하면 여기에다 갑자기 이제 생산 설비 갖다 놓고 하면 보통 이제 3, 4개월, 빠르면 3, 4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이제 웨이퍼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스페이스 자체가 없어요. 네. 다 썼습니다. 그게 너무 지금 수요가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셋업이 되고 여기에 설비 넣고 한다고 해도 2027년 8년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소부장 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직 여기는 사이클의 정말 초입인가요? 이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사실 소부장주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일단 선발 형태에서 한번 1차 랠리가 났고요. 네. 그리고 2차 랠리가 올 1월 마지막 주부터 2차 랠리가 났는데 그게 이제 또 다시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이제 2차 랠리가 다시 또 이어지려고. 왜냐하면 그거는 외생 변수 때문에 잠시 눌려졌던 거기 때문에 그 다시 또 이제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다 회사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이걸 개별 종목 말하는 건 유튜브에서 조금 어려우니까 어떤 네. 그 소부장 업체들에서도 그 나름 섹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AI 반도체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파운드리 쪽에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죠. 이제 2.5D 패키징 코어스,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3D 패키징이라고 하는 SOIC. 네. 그런 쪽에 필요한 장비, 머티리얼, 뭐 계측 장비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200단대 그 수직 적층에서 이제 300단, 400단대로 가게 되면 거기서 어떤 기술이나 네. 어떤 머티리얼들이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또 수혜보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정말 그 네. 부품과 뭐 장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네. 트렌드가 요로 가면은 수혜받는데 네네. 이쪽으로 가면은 전혀 맞아요. 뭐 혜택을 못 네, 받고 맞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탑다운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진짜 어렵긴 하겠네요.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거고. 맞아요. 점점점 네. 밑으로 네. 이제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뭐 독학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네. AI 법을 반도체 실전 투자법 요거 어제 나온 책입니다. 어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경수 대표님 쓰신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겠다 좀 골라줘라 하면은 이제 네, 세미나 5월 오시면 9일 날 세미나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큰 결은 뭐 소부장 업체든 하이닉스든 뭐 삼성전자든
아직 좀 상단의 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럼요. 그리고 저는 설령 올 하반기가 네. 잠시 뭔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이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끝나지는 않는다. 거기서 또 사야 돼요. 잘 골라서 사면 이게 결국 버블로 갔을 때는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야, 이 버블이라는 게 사실 그 한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서나 있는 거지 뭐 우리는 뭐 있겠어 했는데 어느 순간 지금 국장이 약간 그 AI 버블의 뭐 약간 중심지 같은 느낌도 좀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메모리가 완전히 주인공이 됐어요. 작년부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국장에 대해서 조금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지 사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마침 한국에 있는 건데 네, 세금도 없는 국장에서 그럼요. 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잘 골랐어야 됩니다. 잘 골라야 된다. 네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아까 그 소부장 쪽에서는 약간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건데 네네. 그럼 이게 실적이 따라와도 네. 어찌 보면은 이제 뭐 항상 그 기대감 소멸로 또 빠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이 올라오긴 한 거예요. 좀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이게 그 최근에 급반등한 거지 사실 네. 정고점에서 지금 아직까지 내려와서 못 올라간 그 괜찮은데 못 올라간 주식들도 적잖아요. 많아요. 네, 아직도. 그래서 지금 뭐 공부를 해보신다 그러면 소부장 네. 쪽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신고가 뚫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가면 네. 뭐 관련된 업체들도 뭐 안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뭐 이래나 그리고 저래나 이제 수혜를 또 받으니까. 중요한 재료들이 많이 살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펀더멘털은 아직까지는 안 좋지만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재료들이 나올 게 많아요. 네. 뭐 어제도 보면 테슬라가 AI5 칩하고 AI6 관련 칩 코멘트라니까 테슬라 주가도 많이 가고 오늘은 또 원래 최근 며칠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네. 오늘 또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더 좋거든요. 네. 그거는 오늘 이슈는 저는 메모리보다는 삼성 파운드리 재료가 파운드리. 저는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근데 파운드리는 네. 아무리 매출이 많이 높아진다고 한들 네. 반도체가 이러고 있으니까 네. 비중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주가라는 게 또 안 그래요. 그런 게 주가라는 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재료가 나오면 그냥 이게 버블이기는 네. 한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네. 나쁘진 않은 거지만요. 그게 뭐 버블이든 아니든 원래 그 네. 주식 시장은 세핑을 좋아합니다. 세핑.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파운드리 관련된 이런 부품 장비 업체들, 뭐 소재 네. 업체들 이런 곳들도 좀 볼만할까요? 이제 이런 네. 게 시작되면.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특히나 삼성 파운드리 쪽에 어떤 재료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탑다운으로 어떻게 볼만한지 그런 것들도 제가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말하면 그 법적인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개별 네.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게 조심을 이야기를 해야 하긴 되다 해야 보니까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게 네. 뭐 불법은 아니지만. 네. 혹시 그 요즘에 광섬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러니까 통신 이런 쪽에서도 AI 주 해가지고 갑자기 막 엄청 네네.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는데 네. 이것도 유의미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 기대감 뭐 이런 건 아니고. 맞습니다. 전체 캐펙스에서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뭐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연간으로 7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비중이 커지는 게 있고 작아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중이 커지는 게 대표적인 게 메모리예요. 네. 메모리가 원래 2023년 4년에 전체 캐펙스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8%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작년에 이게 30%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네, 돈을 버는 거죠. 엄청 버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AI 네트워크 쪽이 원래 캐펙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초반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연결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2030년까지 20%까지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이 나오는 쪽에 당연히 돈이 가는 거고. 그러면 이쪽은 그렇게 막 초대형 업체들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도 이제 좀 작은 소부장 업체들처럼 이렇게 시총 작은 것들도 많이 있는 건가요? 일단 메인으로 하는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이게 네트워크 때문에 네. 좀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갈 거는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네, 아니니까. 그리고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은 이미 많이 시총 크니까 오히려 이제 보면 작은 회사들, 루멘텀이나 아니면 코이러런트 이런 회사들이 팍팍 튀죠. 그러니까 네. 그게 또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프록시로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제조 기업들이 또 많고 또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이렇게까지 돈을 푸는데 수혜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맞아요. 이런 전략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죠. 네네. 이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사실상 이제 소형주로 갈수록 크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이 적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부장 업체 잘 골라가지고 막 3배, 4배를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어떤 전망, 미래 전망을 맞추는 것 대비 엄청 어려운 건가요?
그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으시면 많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업계에 계시거나 뭐 반도체 케미컬 회사에 다니거나 디테일을 많이 알지 않으면 디테일 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게 이런 작은 업체들 투자하셔가지고 뭐 5배, 10배 벌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 선수들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게 내 주변 사람들은 아니고 네. 건너잖아요. 아, 그럼요.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 3억으로 100억 벌었다 이런 분들 나타나긴 그럼요. 해요. 저도 주변에 있는데 그렇죠. 그분이 그걸 알고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죠. 이게 네. 진짜 어려운 영역이죠. 네. 기술로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시드머니가 적을수록 저는 네. 좀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습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으로 버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선물 옵션에도 손을 대시고 네. 그냥 이제 시드머니 털어먹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아까 잠깐 파운드리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갤럭시 쪽, 그러니까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런 좀 투자 아이디어가 좀 나올 만한 게 있을까? 아니면 이쪽은 지금은 아닌가? 네, 지금은 B2C 쪽보다는 그냥 AI 인프라 쪽에 집중하는 게 뭐, 맞을 것 같고, 그게 이제 B2C 쪽이 흐름이 오는 게 네.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될 때. 네, 여기도 이제, 아직 있어요? 예, 이제 그 AI가 그 이제는 우리 디바이스로 내려오거든요. 엣지 AI 쪽으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쪽으로 오면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도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AI 기능을 자체적인 컴퓨팅 파워로 돌리는 게 우리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칩셋이라든지 시스템이 거기에 좀 맞게 바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이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의 어떤 그 AI 버블의 뭐 끝자락쯤 가면은 결국에 이 AI를 써야 되니까 써야 되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게 뭐 음성이든 뭐든 뭔가 기계를 받아줘야 되니까 그쪽으로도 갈 수도 있다. 아, 그럼요. 그러면 다음 모으면 삼성전자네요. 뭐 이래저래 다 모아보면. 뭐 삼성전자가 거기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뭐 삼성전자를 접근하기는 저는 좀 쉽지 않다. 왜냐면은 뭐 갤럭시가 지금 뭐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 정도 수준의 그렇죠. 비중이 돼버렸기 적자만 때문에. 내지 마라.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야 그냥 사고만 치지 마라. 그렇죠. 뭐 이런 정도로 반도체가 너무 커져가지고. 네, 맞아요. 저 그냥 궁금한 겁니다. 반도체 관련된 지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뭐 상여금 많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꽤 이어질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장이 그렇게 작게 끝나지 않으면, 왜냐면 저희는 또 부동산도 많이 다루니까. 네, 일단 내년까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다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긴 한데, 저는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지, 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2년 연속 500조를 벌면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역대 뭐 이런 적이 없는 수준인 건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슈퍼사이클 때 연간으로 번 걸 이분 한 분기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야, 그러면 거의 뭐 한 6, 7년치, 뭐 10년치를 한 2년 만에 벌어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관련된 이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한테 뭐 안 줄 수는 없는 분위기일 수는 있겠네요. 일단 그 SK 하이닉스 같은 수익이 경우는 이렇게 전체 많이 나는데. 영업이익의 10%를 이제 줘야 되니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SK 하이닉스 직원분들은 뭐 엄청난 뭐 지금 뭐 10억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네. 뭐 꽤 많은 그쵸. 돈을 한 몇 년은 받을 네네. 수도 있고, 이게 또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외제차 쪽도 많이들 갈 것 같고, 맞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돈의 흐름이잖아요. 네네. 이 돈의 흐름을 내가 그냥 밖에서 쳐다보고 있을 건지, 그 안에 좀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같이 좀 그거를 탈지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놓치면은 후회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이거를 외면하시는 분들은 아마 나중에 그 여기 편성하신 분하고 격차는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 오프라인 신청하셔가지고 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영수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